자전거 도둑 시작할게. 자전거 도둑 시작하기 전에 소설의 개념부터 볼게. 소설 진짜 있었던 일이야? 아니야? 아니지. 현실에 있음직한, 있었던 게 아니고 있음직한이야. 이를 글쓴이가 어떻게 해요? 글쓴이 작가가요. 상상하여 꾸며 쓴 이야기. 이게 허구성이지. 그리고 소설은 줄글로 되어 있고요. 줄글이니까 산문문학이야. 산문. 우리 시를 뭐라 그러지? 시 이렇게 운율이 있지, 그지? 운율이 있는 건 운문문학. 소설처럼 줄글로 된 건 산문문학. 이렇게 됩니다. 소설의 특성 보면요. 일단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이야기다. 그게 허구성. 근데 그게 전혀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 이런 환경이고 이런 배경이면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허구의 문학이지만 현실 세계를 본떠거나 반영했다 그래가지고 현실 세계를 모방했다. 모방성. 그리고 뭐가 있니? 인물, 사건, 배경이 있지. 인물, 사건, 배경. 요게 소설의 구성 요소야. 이게 소설의 구성 요소. 인물, 사건, 배경. 이거 일정한 흐름을 가진,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돼. 서사성이라는 것은 한 편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야. 이야기라는 거고, 허구지만은 우리 그 속에 인생의 진리, 삶의 진솔함이 담겨 있어. 그래서 진실성을 갖고 있다. 허구성이니까 진실성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허구지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또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적어놨어. 그래서 삶의 진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문학, 예술이지, 그지? 그러니까 예술적 아름다움, 예술성이 있는 거야. 그리고 갈등 갈게. 갈등은요, 혼자 마음속 고민하는 것, 그 갈등이고, 인물이 다른 것과 대립하는 것, 그게 갈등이야. 등장인물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충돌, 요게 무슨 갈등? 내적 갈등. 그리고 등장인물과 그를 둘러싼 환경과 대립하는 거, 이거 외적 갈등. 내적이지. 그러면 갈등의 종류. 내적 갈등 뭐야? 고민하는 거. 이게 내적 갈등이야. 숙제를 해야 할지 게임을 할지. 게임 잠깐 하다가 숙제할까? 숙제하고 난 다음 게임할까? 이렇게 망설이는 거 있지. 이게 무슨 갈등? 내적 갈등. 한 인물의 마음에 서로 다른 생각이나 감정이 동시에 나타나 생기는 갈등이야. 외적 갈등은요, 그 외에 내 마음속, 한 인물의 마음속 말고 그 외에 다른 외부 환경과 일어나는 갈등인데, 요게 제일 많지.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우리 자전거 도둑에서도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볼 거야. 인물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대립해가지고 일어나는 갈등이고, 인물과 사회관리의 갈등. 요게 뭐냐, 홍길동전 같은 거 있지.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는 홍길동이 서자야. 서자가 뭐니? 엄마가 종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과거 시험을 못 봐. 그러니까 과거 시험 볼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지. 이게 사회와의 갈등이고,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은 농사 짓는데 비가 너무 많이 안 와. 그러면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지. 그게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이고,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은요, 내가 떠돌이 생활하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그걸 거부하다가 일어나는 게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이고, 우리는 여기서 내적 갈등하고 외적 갈등 중에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을 볼 거야. 그리고 소설의 구성 단계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있는데, 발단은 처음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지. 그 뭐가 나오겠어. 인물과 배경이 나와야 돼. 그리고 사건의 실마리가 이제 제시되는 거야. 그리고 전개 부분에서부터는 점점점 뭐가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되고 사건이 발전되고, 위기는 갈등이 심화되겠지. 긴장감, 위기감이 조성되고, 이 긴장감,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 요게가 절정. 그러면서 최고조에 이르면서 또 갈등 해결의 실마리도 나오는 거야.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 그치? 그 실마리가 절정에서 나오고, 결말은 어떻게든
해피엔딩이든 새드엔딩이든 어떻게든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되어야 되겠지, 그지?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을 따라가면서 우리 작품 볼게. 우리 이제 요거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시점이라는 게 있어. 시점은 서술자는요, 서술자의 위치가 시점인데, 서술자는 뭐냐면 소설을 독자에게 들려주는 사람이야. 독자에게 들려주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 시점은요, 크게 1인칭하고 3인칭 시점이 있어. 2인칭 시점 없다. 1인칭 시점 같은 경우에는 소설 속에 나가 나와. 일단 뭐가 나온다고? 나가 나와. 나가 나와가지고 내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오늘 어떻게 했어요, 저떻게 했어요, 이렇게 자기 얘기하는 거야. 이 나도 어떤 거야? 작가가 만든 인물이지, 그지? 나가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나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면 1인칭 우리는 관찰자 시점이라 그래. 관찰자 시점이라 그러고, 3인칭은요 다 작가가 얘기했죠. 작가가요 모든 걸 다 아는 거, 인물의 모든 심리를 다 아는 거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전지 이러면 전부 진짜 알지자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러고, 이 인물이 그냥 밖에서, 이거는 3인칭 안에 서술자 나 이렇게 해가지고 작품 안에 있고요. 나로 작품 안에, 그러니까 인물로 나와. 3인칭은 작가지, 그지? 작가니까 서술자가 작품 안에 안 있고 작품 밖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들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전부 인물의 속마음을 다 아는 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인물을 그냥 행동하고 말을 관찰만 하는 거야. 그러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고, 일단 나가 안 나오고 이름 나오면 3인칭 시점이야. 볼게요. 자, 수남이 이름 나왔다. 그럼 일단 3인칭 시점이야. 3인칭. 자, 수남이는 이름 나면 3인칭 시점이고, 수남이의 속마음을 다 아는지 모르는지 보자. 3인칭 수남이의 속마음을 다 알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아니고 수남이의 행동만 묘사하면서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얘가 뭐 슬픈 것 같다, 이렇게 나오면 심리를 추측하는 거지. 그거는 관찰자 시점이야. 청계천 세운상가 뒷길 전기용품 도매상. 여기가 청계천 세운상가 뒤편이 공간적 배경이 되고요. 그리고 꼬마 점원이래. 여기에 그러면 지금 수남이란 아이는 청계천 세운상가 뒷길에 전기 도매상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인물이 제시되어 있지. 우리 발단이니까 인물이 제시되고 배경이 나오는 거야. 이거 발단이잖아. 인물이 제시됐고 작품의 배경이 나오는 거야. 수남이라는 어엿한 이름이 있는데도 꼬마로 통한다. 16살이라지만 볼은 아직 어린아이처럼 토실하니 붉고 눈속이 깨끗하다. 16살 되면 얼굴에 여드름이 떡지떡지 나오고 그러는데 얘는 볼이 뽀숑뽀숑한 거야. 어려 보여요. 수남이의 외모지. 수남이의 외모가 앳되어 보이는 거야. 굉장히 순수해 보이는 거야. 이거 외모만 봐도 굉장히 순수하겠다. 알 수 있어. 외모로. 자, 성격을 짐작할 수 있어. 이런 간접 제시. 직접 제시하고 간접 제시. 직접 제시는 어떻다고, 뭐 슬프다, 기쁘다, 부지런하다, 화가 났다, 이렇게 직접 얘기해 주는 거고, 간접 제시는 행동으로. 화가 났다 이러면 직접 제시인데, 얼굴을 푸그락 그러면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숨을 거칠게 쉬었다 이러면 간접 제시가 되는 거야. 숙성한 건, 좀 성숙한 건, 숙성하다, 발육이 빠르다, 그건요 목소리야. 얘는 얼굴은 되게 애기처럼 생겼는데
목소리는 굵고 부드러운 저음이야. 그래서 애떼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애떼어 보이는 외모와 뭐가 대조적, 목소리가 대조적이야. 그래서 안 보고 그냥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면 그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면 점잖고 뜰뜰한 늙은이 목소리로 들린다. 이 가게에는 얘는 변두리 전기상해나 전공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잦다. 전공들은 전기용품을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전화가 많이 오는데 수남이가 받으면 얘가 목소리가 조금 약간 나이 든 목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전공들이 목소리만 딱 듣고 주인 영감이십니까? 하고 깍듯이 존대를 해온다. 아닙니다. 꼬마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남이는 제가 무슨 큰 실수나 저지른 것처럼 항공해하며 볼까지 붉어진다. 자, 어른스러운 목소리 탓에 뭘로? 주인 영감으로 오해를 삽니다. 오해를 삼. 자, 자기 잘못 아니지. 자기 목소리 그런 걸 왜, 그지? 근데 전공들이 잘못 알았는데 괜히 수남이가 미안해. 자, 항공해하며 볼까지 붉어진다. 수남이가 항공해한다 이런 거 심리 다 나왔지. 그럼 뭐라고요? 인물의 심리까지 다 아는 전지적 작가 시점. 자,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한 성격이지. 어떻게 해요? 직접 제시, 간접 제시요? 간접 제시지. 간접 제시. 자식, 새우부터 재수 없게 누굴 놀려? 놀린 거 아니잖아. 괜히 자기가 착각해 놓고서 누굴 놀려? 여기 이따 두고 보자. 이런 호령이라도 들려오면 수남이는 우선 고개를 움츠려 알밤을 피하는 심령부터 한다. 전화인데 알밤 때릴 리가 없지. 근데 알밤 때리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움츠렸는데 이것도 순수하고 순진한 수남이의 성격 두 번째지. 수남이의 성격 두 번째. 순수 순진이다. 설마 전화통에서 알밤이 튀어나올 리는 없는데 말이다. 실수만 했다 하면 알밤 먹을 것을 예상하고 고개가 자라 모가지처럼 오그라드는 게 수남이가 이곳 전기상해에 취직하고 나서 얻은 조건 반사다. 이곳 단골 손님들은 우락부락 몸집이 크고 얼굴이 험상구성을 우락부락한다 그러는 거야. 전공들이 대부분들이어서 성질이 거칠고 급하다. 전공들 성질이 거칠고 급한 거야.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수남이가 빨리 알아듣고 척척 챙기지 못하고 조금만 어릿어릿하면 짜식하며 사정없이 밤송이 같은 머리에 알밤을 먹인다. 그런데 일에 익숙해진 후에도 수남이는 심심찮게 까닭도 없는 알밤을 얻는다. 이 거친 사내들은 그런 직구전 방법으로 수남이를 귀여워하는 것이다. 예쁜 아이 보면 물어뜯어 올려놓고 많은 사람이 있듯이 이 사내들이 그런 방법으로 수남이에게 애정 표시를 했다. 처음에는요, 애가 일을 잘 못하니까 정말 빨리 하라고 진짜 알밤을 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귀여워서 알밤 먹이는 심령만 하는 거야. 직구전 방법이라는 것은 알밤 먹이는 일이고 전공들이 알밤 먹이는 일이고 까닭도 없이 알밤 먹는 이유가 뭘까요? 잘하는데도 단골 손님들의 애정 표시야. 애정 표시고 정말 아픈 그런 알밤이 아니고 그냥 살짝 신경만 내는 거. 자, 그런 방법으로 애정 표시하는 거. 수남이에게 알밤 먹이는 이유가
애정 표시야. 자식 잘 잤냐? 자식 요새 제법 컸단 말이야. 장가 드려야겠는데 자식 좋았어. 그러고는 알밤이다. 주먹과 팔집만 허풍스럽게 컸지. 아주 부드러운 알밤이다. 그러니까 수남이는 그만큼 인기 있는 점원인 셈이다. 수남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정을 받고 있음. 자, 다음 뜻풀이에 해당하는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숙성한, 뜰뜨름한, 우락부락한 있어요. 마음에 내키지 않는 데가 있다. 뜰뜨름한. 그리고 나이에 비하여 지각이나 발육이 빠른, 이거는 숙성한. 몸집이 크고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데가 있는 우락부락한. 다음에 수남이는 단골 손님들에게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주인 영감에게도 여간 잘 된 게 아니다. 주인 영감님도 좋아한다는 얘기지. 누구든지 수남이에게 알밤 먹이는 걸 들키기만 하면 단박 그 자리에서 바로 불호령 엄청 심한 꾸지람이 내린다. 왜 하필 남의 머리를 지어박어? 채 굳지도 않은 머리를, 채 굳지도 않은 머리라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 머리, 어린 나이라는 거야. 왜 누가 알밤 먹이면 왜 걔 머리를 갖다가 때리냐고. 그게 어떤 머리인 줄이나 알고들 그래? 응? 공부 많이 해서 대학도 가고 박사도 될 머리란 말이야. 임자들 누구야? 전공들 얘기하겠지. 당신들 이런 뜻이야. 같은 돌대가리가 아니란 말이야. 하면서 주인 영감님이 수남이를 두둔해 주네, 그지? 이 말이 손님을 꾸짖는 말이요. 너무 좋은 거야. 자기를 위해 주는 거잖아, 그지? 말이 수남이에게 감동을 주는 거야. 주인 영감님의 이런 말이. 근데 주인 영감님 좋은 사람 아니다. 그러면 아무리 막대 먹은 손님이라도 선생님 꾸지람에 뜨는 초등학생처럼 풀이 죽어서 수남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했다. 그러고는 꼬마야, 그럼 너 요새 어디 야학이라도 다니니? 하며 은근히 부러워하는 눈치까지 보였다. 야학 다니는 거 옛날에 이제 밤에 하는 학교가 있었어. 근데 이런 야학이라도 다니냐고 은근히 부러워하는 눈치. 왜 부러워할까요? 전공들 대부분들은요 제대로 공부를 못된 거야. 당시 전공들 대부분이 공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야. 전공노을뿐만 아니고 노동자들도 그렇고 시골에 사는 농민들도 그렇고 자식 공부시키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중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들 많고 중학교도 못 간 사람들이 많어. 그러면 영감님은 딱하다는 듯이 혀를 차며 아니 야학은 아무 때나 들어가나 야학 다니냐고 물으니까 야학은 아무 때나 들어가나 똥통 학교라면 또 몰라. 이렇게 좀 낮은 실력의 애들이 가는 학교를 똥통 학교라고 그래. 수남이는 내년 봄에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해. 원래 내년 봄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올겨울에 시험 봐가지고 내년 봄에 가는데 이 영감님은 언제 시험 치는 것도 몰라. 야학이라도 인류로. 그래서 인석이 그저 틈만 있으면 책이라고 허허 하면서 수남이를 칭찬하면서 야학 다닌다 그러잖아. 야학 안 다녀요. 야학 다니고 싶어요. 수남이는. 인석이 누구야? 수남이지. 그러니까 수남이를 칭찬하면서 수남이가 정말 고등학교 가고 싶게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야. 만약 고등학교 간다 그러면 아마 보내주지도 않을걸. 수남이를 칭찬하며 수남이의 소망을
지지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주인 영감. 사실은 주인 영감은 이거 관심 없어. 수나미가 일을 잘하니까 지금 이렇게 칭찬하는 거야. 수나미는 가슴이 크게 출렁인다. 왜 크게 출렁일까요? 내 꿈을 알아주는 것 같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거야.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어 고마운 거야. 알아주어 고마움. 수나미는 한 번도 주인 영감님에게 하다못해 야학이라도 들어가 공부하고 싶단 말을 비친 적이 없어. 야학이라도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은 거. 요게 지금 수나미의 소망이야. 맨손으로 어린 나이에 서울에 와서 거지도 안 되고 깡패도 안 되고 어엿한 가게의 점원이 된 것만도 수나미로서는 눈부신 성공인데 벼락 맞을 노릇이지 어떻게 감히 공부까지 바라겠는가. 내가 진짜 서울에 와가지고 이렇게 직장 잡고 이렇게 안정된 생활하는 것만 해도 엄청 다행스럽고 나한테는 큰 행운인데 어떻게 여기서 공부까지 바라겠어. 정말 그는 꿈도 못 꿀 일이지 이런 거야.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거.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얘기고, 이걸 우리는 언감생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또래의 고등학생들만 보면 가슴이 짜릿짜릿하던 수나미다. 왜? 가고 싶은 거야. 자, 동경하고 동경, 부러워서 바라보는 거 부러움. 동경은 그렇게 되고 싶은 게 동경이야. 부러워요. 처음 전기용품 취급이 서툴러 시험을 하다 툭 하면 손끝에 감전이 되어 짜릿하며 화들짝 놀랐던 것처럼 이젠 고등학교 교복 입은 애들 보면 짜릿한 거야. 고등학교 교복은 수나미의 심장에 짜릿한 감전을 일으키며 간섭을 온통 마구 휘젓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수나미의 마음이야. 그런 수나미의 비밀을 주인 영감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수나미는 부끄럽고도 기뻤다. 그런 수나미의 비밀, 어떤 비밀? 야하게 진학하고 싶은 것. 야하게 진학하고 싶은 것. 부끄럽고도 기뻤다. 수나미의 마음 다 알지?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수나미는 내년 봄에 시험 봐서 들어가야 해. 야학이라도 인류로 할 때의 주인 영감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면 그까짓 알밤쯤 하루 골백번 맞는 것도 좋았다. 그런 소리를 자기를 위해 해주는 주인 영감을 위해서라면 뼈골이 부러지게 일을 한들 눈꽃만큼도 억울할 것이 없을 것 같다. 자, 월급은 좀 짜게 주지만 그 감미로운 소리를 어찌 후한 월급에 비기겠는가 하면서 자신의 소망을 알아줘가지고 자신의 소망을 알아주어 충성하고자 합니다. 충성하고자 함. 수나미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고단하지만 행복하다. 내년 봄은 올 봄보다 멀지만 오기는 올 것이다.
그리고 영감님이 잘못 알아서 그렇지 시험 볼 때는 봄이 아니다 겨울이다. 겨울은 봄보다 이르다. 영감님은 사실은 수남이 학교 보내주고 싶은 마음도 1도 없고요. 그냥 말만 이래요. 그래서 주인 영감은 수남이의 소망에 관심이 없는 거야. 말만 그러는 거야. 수남이의 소망에 관심이 없음. 소망에 관심이 없고요. 그 다음 그 옆에 보자. 낱말 뜻풀이 보자. 호환 남아있는 한 아니지 넉넉한이란 뜻이지. 넉넉한. 그러니까 X 단박 그 자리에서 바로 맞죠. 단박 불호령이 떨어진다. 불호령 심한 꾸지람이지 버려듣고 난묵한 말 아니고 심한 꾸지람. 골백 번 여러 번을 강조하기 위해서 속되게 이르는 말 맞고요. 야학 밤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체계적인 교과 과정을 갖춘 교육기관. 자, 야학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야학 되게 많았어요. 수남이는 온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밤에는 가게방에서 숙직을 한다. 온종일 바빠요. 공부할 시간 없어요. 틈만 나면 책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깨재재한 다우다 이불을 몸에 감고 나면 방바닥이 차근득근 방바닥도 따뜻하다는 거야. 잠이 쏟아져 자는 거야.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럴 때 인석은 그저 틈만 있으면 책이라고 하던 주인 영감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온다. 수남이는 낮 동안은커녕 신문 한 귀퉁이를 읽은 적이 없다. 왜? 너무 바쁜 거야. 눈코 뜰 수 없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 한 귀퉁이 읽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그럴 틈이 없다. 점원이 적어도 3명이 있어야 해낼 가게를 일을 혼자서 해내자니 여간 벅찬 것이 아니다. 자, 주인 영감에게 지금 혹사당하고 있는 거야. 3명이나 점원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 영감에게 혹사당하고 있음. 그래도 수남이는 혹사당하고 있다는 억울한 생각 같은 것은 전혀 없다. 어쩌다 남들이 영감님에게 꼬마 혼자 데리고 복자시겠습니까? 좀 큰 애 하나 더 쓰셔야죠. 영감님은 그런 소리를 제일 싫어해. 왜? 돈 나가니까. 그래도 그런 소리 들으면 벌레라도 씹어 먹은 듯이 이상야릇한 얼굴을 합니다. 왜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에 수남이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남이를 이용하고 있고요. 누가 사람 더 쓰기 싫어 안 쓰나 어디 사람 같은 놈이 있어야 말이지. 깡패 놈이라도 걸려 들어봐. 우리 수남이 물든다고. 이런 순진한 놈일수록 꾸중물 들기 쉽거든. 깡패 놈이라도 걸려 들어봐. 우리 수남이가 물든다고. 그래서 수남이를 걱정하는 척. 그래서 사람을 안 쓰는 척. 나쁜 영감님이지 그지. 수남이를 걱정하는 척 하면서 수남이를 이용하고 있어요. 수남이를 마치 자기 돈 더 나갈까 봐서 안 쓰면서 수남이를 위해서 수남이 물들까 봐 내가 쓸 수 있는데 안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수남이는 순진해서 그거 모릅니다. 얼마나 고마운 주인 영감님인가 고맙다고 생각해요. 자, 주인 영감님의 속셈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영감의 속셈을 모름. 이런 고마운 어른을 위해 그까짓
세 사람이 할 일 혼자 못할까 하고 양팔의 근육이 팽팽히 긴장한다. 그까지 세 사람을 하는 일 내 혼자 다 할 수 있어. 주인 영감님을 위해 충성하고자 하는 거야. 자신을 이해해주는 주인 영감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야. 그런 고마운 어른이 보지도 않는 책을 틈만 있으면 본다고 남들에게 자랑을 한 뜻은 밤이라도 잠만 자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두라는 뜻일 것이다 하면서 주인 영감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임. 수나미가 그렇게 불이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면서 잠이 저만큼 달아난다. 혹시나 하고 보따리 속에 찔러가지고 온 중학교 때 교과서랑 고등학교까지 다닌 형이 쓰던 참고서 나부랭이를 이렇게 유용하게 쓸 줄은 정말 몰랐었다. 책이라야 통틀어 그것뿐이다. 주인 영감님이 심심할 때 사본 주간지 같은 것이 굴러다니는 적도 있어서 소년다운 호기심이 동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지만, 소년다운 호기심은 주간지 뭐 연예기사 이런 것들이 실려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소년다운 호기심은 주간지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게 없는 게 또 아니었지만, 인석은 그저 틈만 있으면 책이라고 하면 주인 영감님이 가리키는 책이란 결코 이런 주간지 조각이 아닐 것이라는 영리한 짐작으로 수나미는 결코 그런데 한눈을 파는 법이 없다.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가게를 닫고 셈을 맞추고 주인댁 식모가 날라온 저녁을 먹고 나서 혼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11시경이라. 우와, 엄청 늦다, 그지? 그때부터 공부라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고도 수나미는 이 동네 가게의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수나미의 부지런함은 이 근처에서도 평판이 자자했다. 수나미는 굉장히 부지런해요. 부지런하다고 이 서술자가 직접 얘기해줬지, 그지? 직접 세치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야 할까요? 주인 영감님에게 보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영감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게 문을 열고, 여기서 갈로 하자. 물 뿌리개로 골목길에 물을 뿌리고는 긴 골목길을 남의 가게 앞까지 말끔히 쓸고 나서 가게 앞 물건 먼지를 틀고 어떻게 하면 보기 좋을까 연구해가며 다시 진열을 하고 제 몸담까지 개운하게 끝낸다. 그제야 주인 영감님이 나온다. 엄청 부지런하게 다 정리해놓으면 주인 영감님이 나오는 거야. 수나미의 부지런함을 보여주는 거지, 그지? 수나미의 부지런함을 보여주는 행동이고, 행동을 통해서 부지런함을 보여주지. 직접 제시, 간접 제시지. 주인 영감님은 만족한 듯 빙긋 웃고는 짜식하며 손으로 수나미의 머리를 더듬는다. 자, 부지런한 수나미를 칭찬해주고 있는 거야. 수나미를 칭찬해주고 있고요. 그러나 알밥 먹이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따뜻하고 큰 손으로 머리를 빗질하듯 두어 번
쓸어 내려주고는 부드러운 볼로 해서 둥근 턱까지 큰 손바닥을 한꺼번에 감쌌다가는 다시 한번 짜식 하고 놓아주고 난다. 이게 얼굴 갖다 이렇게 큰 손으로 쓰다듬어 주는 거야. 수남이는 근데 이게 너무 좋대. 그래서 남보다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그 칭찬이 좋아가지고 주인 영감의 손길에서 전해오는 육친의 혈육 간의 그런 육친애를 느끼고 싶어서 아직은 육친애 밑에 있지 부모 자식 형제 자매 관계 등과 같이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육친의 철 모르고 푸근히 감쌌어야 할 나이다. 그를 실제 나이보다 어리게 배게 하는 아직 상하지 않은 순진성이 더욱 그에게 육친애를 목마르게 한다. 아이가 어리잖아. 그래서 이런 혈육의 성이 더 그리워. 이러면서 누가 서술자가요. 수남이에게 연민을 보이는 거야. 수남이에 대한 서술자의 연민. 주인 영감님의 든든하고 거친 손에서 볼과 턱을 타고 전해오는 따뜻함. 훈훈하면 거의 육친의 적이었고 그래서 수남이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만큼 좋았고 꿀같이 단 새벽잠을 떨쳐낸 보람을 느끼고도 남을 충족된 시간이기도 했다. 여기까지 발단이고요. 발단은 작품의 배경과 인물이 제시되는 부분이야. 자, 주인공 누굽니까? 수남이죠. 어디에서 일합니까? 전기용품 도매상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인 영감의 보살핌에 육친애를 느낍니다. 공간적 배경 어디예요? 서울 청계천 세운상가고 1970년대야. 급속한 도시와 산업화로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던 시기. 여기에 나오는 어른들은 다 돈을 제일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이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주인 영감하고 신사야. 수남과 주인 영감의 성격과 태도. 수남이는 순진하고 순수하고 성실하지. 그걸 주인 영감은 이용해 먹어요. 주인 영감은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가식적이야. 점원 3명이 해야 할 일을 불평 없이 혼자 다 하면서도 혹사당하고 있는지 모르고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알아주는 주인 영감이 그저 고마운 거야. 그리고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 다 해놓고 있으면 주인 영감이 짜식 하면서 이 쓰다듬어 주는 거, 거기서 육친애를 느끼는 거야. 야, 수남이가 언제 시험을 보는지 몰라요. 시험에 관심이 없는데 얘 공부를 할 머리야 이러면서 야 가서 나중에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될 거야 이렇게 말로만 지켜세워. 겉으로는 수남이를 이해하는 척 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수남이를 이용합니다. 그 은혜보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계절이 변했네. 그러면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겠다. 그지? 계절 변화로 새로운 사건 발생이 일어날 것임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내년 봄이 아니라 드디어 올 봄이 온 것이다. 달력에는 벚꽃이 만발해 있었다. 이제 달력 그림에 벚꽃 활짝 핀 그림이 있었나봐. 그런데도 그 어느 해보다 길게 해먹은 겨울은 뭘 아직도 덜 해먹었는지 화창한 봄날에 끼어들어 심술을 부렸다. 벼락간 기온이 급강하 푹 떨어지는 거야. 이 바람까지 세차게 불어요. 이 바람이 이제 불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불길한 분위기 조성하고, 자, 새로운 사건을 유발하는 소재야. 새로운
사건을 유발하는 소재이고, 낮 동안 발라지 떼어서 세워놓은 가게 판지문이 요란 소리를 내고 나자빠지는가 하면 가게 함석 지붕은 얇은 헝겊처럼 곧 뒤집힐 듯이 풀럭이고 골목이 공중을 가로지른 전화줄에서는 온종일 귀신의 휘바람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다.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흔들리고 이 흔들리는 소리들이 귀신 소리 같은 거야. 왠지 불길하고요. 불길하고 을신연스러운 을신연스럽다는 것은 음산하고 살살한 거야. 이런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이 공중을 가로지는 전화줄은 온종일 귀신의 휘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옛날에는 전선줄이 위에 되게 많이 있어서 전봇대에 그 선들이 흔들리면서 귀신 소리를 내는 것 같다는 거야. 바람에 전화줄이 흔들리며 내는 소리를 귀신 휘바람에 비유하고 있어요. 귀신 휘바람에 비유하고 있고, 옆에 어이 좀 보자. 온산에 진달래가 활짝 많이 피운 거 만발이라 그러지. 만발하였고, 도시에서 고향을 사람 만나면 혈육 같은 정을 느끼지. 그게 뭐야? 육지네. 며칠 새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거, 급 강하 하면서 독감 환자가 늘고 있다. 낮에는 이 가게 골목에서 사고까지 났대요. 전선을 도매하는 집 아크릴 간판이 마른 빨래처럼 간판이 떨어진 거야. 홀홀 나는가 했더니 곧장 땅으로 떨어지면서 때마침 지나가던 아가씨의 정수리를 들이받고 떨어졌다. 이게 이제 이 골목에서 난 사고야. 피가 아가씨의 분결 같은 볼을 타고 흘러 흰 소에타에 선명한 붉은 반점을 줄줄이 그렸다. 피를 보자 다 큰 아가씨가 어린애처럼 앙앙 울어댔다. 가게마다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왔으나 아가씨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달려간 것은 바람에 간판을 날린 전선 도매집 주인 아저씨였다. 사람들은 이제 아가씨가 얼마나 다쳤는가 보다는 모두 치료비를 톡톡히 부담해야 할 그 아저씨를 동정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다쳐가지고 괜찮는지 그거보다는 돈을 더 걱정하는 거야. 도시인의 돈이면 최고라는 거. 도시인의 물질 만능주의적 태도고요. 지랄 같은 바람 때문이지 그 아저씨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생돈을 빼앗겼냐고. 그렇지만 돈 지갑 몇 구리 차고 부는 바람 못 봤으니 그 재수 나쁜 아가씨들, 그 재수 나쁜 아저씨한테 때를 쓸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고 사람들은 쑥덕댔다. 하여튼 수나미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저씨도 그렇고 그 아가씨도 그렇고 그 아저씨도 그렇고 오늘 재수 옴붙었다는 것뿐이다. 재수 옴붙었다. 재수가 아주 없다는 뜻이야. 수나미는 문득 자기도 재수 옴붙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이런 거 앞일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 암시해 주는 걸 복선이라고 그래. 복선이고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래서 하들짝 놀라 큰 간판을 다시 점검하고 힘껏 흔들어 보고 대롱대롱 매달린 아크릴 간판은 아예 떼어서 안에다 갖다 두고 떼어놓은
빈지문은 좁은 옆 골목 변소에 안에 앞에 끼워 놓았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자신에게 뭐가 또 날아가가지고 누구 다치게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그치?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는 거야. 바람 부는 서울의 뒷골목은 흉흉하고 을신여스럽다. 을신연스럽다. 보기에 날씨나 분위기 따위가 몹시 스산하고 쓸쓸한 데가 있다가 을신연스럽다. 부정적인 느낌이야. 부정적인 느낌. 먼지는 물론 온통 잡동사니들이 다 날아들어 가게 앞에 쓰레기 무더기를 만들었다. 쓰레기 무더기를 만들고 쓸어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이 바람이요. 자, 쓰레기 무더기를 만들고 쓸어도 당해낼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야.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야.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고, 자, 불길한 사건이 발생할 것을 암시해주고 있지. 손님은 딴 날보다 적고 쓰나미는 까닭없이 마음이 울적했다. 시골에 부는 바람하고 너무 대조적인 거야. 도시에 부는 바람은 정말 안 좋은 분위기야. 근데 시골에 봄에 부는 바람은요, 부는 날 풍경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보리밭은 바람을 얼마나 우아하게 탈 줄 아는가. 큰 나무는 바람에 얼마나 안달맞게 들까 부는가.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함께 사는 숲은 바람에 얼마나 우렁차고 비통하게 표하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이 골목에서 자기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쓰나미를 고독하게 했다. 이게 지금 도시 바람은 너무나 안 좋고 쓰레기만 만들고 음산하고 그런 느낌인데, 시골 바람은 생동감이 넘쳐요. 시골 바람은 생동감이 넘치는 거야. 넘침. 도시 바람과 대조야. 대조고. 근데 이 시골 바람, 이 느낌을 아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가지고 고독하게 외로움을 느끼는 거야. 자, 이때 이제 전선가게 아저씨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돌아왔다. 가게 주인들은 우르르 전선가게로 모였다. 아가씨의 안부보다도 그 아저씨의 손해가 얼마인가 모두 그것이 궁금한 모양이었다. 돈이 먼저지, 그지? 이런 걸 뭐라고? 물질, 만능주의적 태도, 가치관이라 그러지. 수나미네 주인 영감님도 가더니 한참 만에 돌아오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욕짓거리를 했다. 육실할 놈의 봐라. 무슨 끝장을 보려고 온종일 이 지랄이야. 아마 전선가게 아저씨가 손해가 대단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동정삼아 그렇게 화를 내는 눈치이다. 하긴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서울 사람들에게 바람이 손톱만큼도 반가울 리 없겠다. 바람의 의미를 간판히, 자, 서울 사람들은 바람의 의미가 행내지액, 뜻밖의 닥치는 불행, 한없이 날아오는 먼지, 쓰레기, 그것밖에 모르니까. 바람에 대해 도시 사람들은요, 바람에 대해 도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 도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야. 봄바람이 게으른 나무들에게, 잠든 뿌리들에게, 생경한 꽃망울들에게 얼마나 신기한 마술을 베풀고 지나갔는가를 모르니까.
봄바람이 한차례 지나고 거짓말같이 화창하고 아늑하게 갯날 들판이나 산등성이에 바람 있어 본 적이 없을 테니까 바람 불고 난 다음에 시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도시 사람들은 모르니까 바람하면 안 좋은 것 이거밖에 생각 안 나는 거야. 바람에 대해 수나미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도시 사람들은 바람하면 쓰레기, 행해 이거밖에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수나미는 다시 한번 울고 싶도록 고독해진다. 자, 수나미는 세찬 바람 때문에 골목에서 사고가 나자 불길함을 느끼고요. 바람의 역할은 얼씬년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지 불길한 사건이 발생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람에 대해 도시 사람과 수나미의 인식 차이지 도시 사람들은 안 좋게 부정적으로 수나미는 시골 바람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보지. 그래서 고향을 떠올리면서 혼자 외로움에 젖습니다. 도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태도인데 사고 당한 아가씨가 얼마나 다쳤는지 걱정하기보다 치료비를 물려주게 될 전손도매집 주인 아저씨를 동정하지, 그지? 도시 사람들의 물질 만능주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개가 나오는데 수나미가 SS상의 주인과 갈등, 외적 갈등이 나와. 그리고 여기서 수나미도 이제 도시생활 하다 보니까 장사꾼다운 그런 수나미의 면모를 볼 수 있어요. 전화를 받은 거야. 전화를 받은 주인 영감님이 좀 생기가 나더니 계산서를 작성해 주면서 XX상에 20와트 형광등 램프 5상자만 배달해 주고 오란다. 가까운 데 있는 소매상에서는 이렇게 전화 주문으로 배달까지 부탁해 오는 수가 많다. 수나미는 자전거도 잘 타. 배달이라면 문제도 없다. 그래도 바람이 유난해서 조심하느라 형광 램프 상자를 밧줄로 꼼꼼히 묶는다. 자, 빈틈없고 꼼꼼한 성격이지, 그지? 수나미의 빈틈없고 꼼꼼한 성격이고요. 주인 영감님까지 묶는 걸 거들어주면서 인서가 까부지 말고 존십에 사고 내가지고 누구 못할 노릇 시키지 말고 이게 이제 수나미 기분이 딱 상하는 말이야. 자, 수나미 안전보다 금전적인 손해를 걱정하는 이기적인 성격이야. 이기적인 성격이고요. 오늘 장사가 좀 안 돼서 그런지 말씨가 투명스럽긴 했지만 나쁜 말을 아닌데 수나미는 고깝다는 말이 야속하고 언짢게 듣는다. 꼭 내깟 놈 다칠게 걱정이 아니라 나 손해볼게 겁난다는 소리로 들린다. 요게 이제 고깝게 들린 이유가 되는 거야. 수나미는 보통 때 같으면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신바람 나게 그리고 부침성 있게 외치고는 방긋 웃어 보이고 낯서야 페달을 밟고 싱 다녔을 터인데 오늘은 왠지 그렇게 인사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아무 말 안 하고 자전거를 무거운 듯이 질질 끌다가 문기적 올라타면서 느리느리 페달을 젓는다. 주인 영감님이 뒤에서 악을 쓴다. 인스가 조심해 까불지 말고. 주인 영감의 목소리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상하게 날카롭고 기분 나쁘게 들린다. 야, 왠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암시야. 수나미는 체하고 혀를 차고는 도망치듯 자전거에 속력을 낸다. 형광 램프를 XX상에 부리고
내려놓고 나서 수금하는데 또 한참 걸린다. 장사꾼의 생리라 묘한 데가 있다. 수남이는 아직도 그 생리만은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문득 혐오감,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까지 느껴지는 거야. 자, 옆에 간단 어휘 문제 보자. 생활하는 습성이나 본능은 생리, 장사꾼의 생리. 그리고 섭섭하고 야속하여 마음이 언짢은 것 곱깝다. 병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 혐오감. 금고의 장사꾼의 생리, 어떤 생리가 마음에 안 드냐면, 어떤 생리가 혐오감이 드냐면, 금고에 돈을 수북히 넣어놓고도 꼭 땡전 한 푼 없는 얼굴을 하고 도무지 돈을 내주려 들지 않는 거야. 돈이 있어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 굉장히 이기적이고 인색한 심리를 장사꾼의 생리, 이 생리에 혐오감이 드는 거야. 조금 있다 오란다. 그동안 수금이 되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쪽에서 그 수에 넘어가지 말고 악착같이 지키고 서서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수남이가 서울에 와서 점원 노릇하면서 배운 상인 철학 제1항이었다. 상인 철학 제1항이 뭐야? 악착같이 지키고 서서 받아내는 것. 안 그러면 여러 번 와야 되는 거야. 어휴, 오늘 더럽게 장사 안 된다. 이거 XS상의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돈을 주지 않으려고요. 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고, XX상의 주인은 니코틴이 새까맣게 달라붙은 이빨 안쪽을 드러내고 크게 하품을 한다. 자, XX상 주인 모습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묘사했지, 그지? XX상의 주인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지금 묘사해주고 있고, 돈을 빨리 안 주는 변명 같기도 하고, 인싸가 하루 종일 기다려봐라. 누가 돈을 호락호락 내줄 줄 아니 하는 공갈 같기도 하다. 그러나 수남이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장성처럼 버티고 서 있다. 수남이가 배운 장사철학 제1항 뭐라고? 버티고 서 있는 거. 주인의 의도를 눈치채고요. 주인의 의도를 눈치채고 돈을 받으려는 행동이야. 돈을 받으려는 행동. 저런 수에 넘어가면, 호락호락 물러가면 주인 영감님에게 야단 맞는 것도 맞는 것이려니와 앞으로 10번도 넘게 헛걸음을 해야 수금을 끝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목돈이 아니다. 500원, 1000원씩 푼돈을 녹여서 말이다. 여러 번 와야 되고 올 때마다 500원 받아오고 1000원 받아오고 이래야 된다는 거야. 이럴 때 수남이는 이 세상에 장사꾼처럼 징그러운 족속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나서 한숨이 절러난다. 징그럽다고 그러지. 장사꾼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그러면서도 자기도 어느 틈에 장사꾼다운 징그러운 수를 쓰고 만다. 자, 어떤 징그러운 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 물건 대금은 꼭 결제해 주셔야 돼요. 은행 막을 돈이란 말이에요. 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남을 속여, 남을 거짓말하는 거야. 남을 속이는 말을 하는 것. 자기도 이제 이걸 배우고 하는 거야. 수남이는 은행에 빌린 돈을 갚는다는 것이고, 이게 은행에 빌린 돈을 막는 기한이 있는데 안 넣으면요, 빌린 돈을 안 넣으면 부도 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린 돈을 갚는다는 의미고, 갚는다. 그 번들번들하고 위험 있는 은행이 뒤로 어디 큰 구멍이라도 뚫려 있단 소린지, 뚫려 있기로서니 왜 장사꾼이 막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채로 급하게 돈을 받아내려는 장사꾼들이 의례 심각한 얼굴을 하고 그런 소리를 하길래 수남이도 그래 보는 것이다. 뭔지도 모르고 따라하는 거야. 자식 알았어, 기다려봐. 돈 들어오는 대로 줄게. 자, 수남이한테 밀린 거야. 자, 수남이에게 못 이겨가지고 돈을 주기로 한 거야. 돈을 주기로 함. 주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하곤 수남의 머리를 힘껏 알밤을 먹인다. 눈물이 핀돌 만큼 독한 알밤이야. 자, 주인은 다른 전공들은 수남이가 이뻐서 그냥 동작만 크지 그냥 부드러운 알밤을 먹였는데, 이 XS상의 주인은 버티고 서 있는 수남이가 얄미워서 정말 눈물이 핑돌 정도로 아픈 알밤을 먹이는 거야. 장사 더럽게 안 된다는 주인 말과는 달리 손님이 힘없이 들락거린다. 그러면 돈을 받을 수가 있다, 그지? 주인의 말이 거짓말이다, 그지? 주인의 말이 거짓임. 장사 더럽게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말 아니다, 그지? 정말로 가게는 조금 많지만 길목이 아주 좋다. 수남이는 좁은 가게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잘 버틴다. 버틸 뿐 아니라 속으로 돈이 얼마 들어오나 암산까지 하고 있어요. 받을 만큼 10,000원 받아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받을 만큼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려고 이러는 거야. 소매상이라 큰 돈은 안 들어와도 그동안 들어온 돈이 어림잡아 10,000원은 됨직하다. 수남이는 비실비실 안 나온 웃음을 웃으며 어떻게 결제 좀 해줍시오. 나는 좀 된 것 같은 거야. 자, 왜 웃을까요? XX상에 주인 B를 맞추기 위해서지. 주인의 B를 맞추기 위해 지금 실실실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하고 또 한 번 빌 붙는다. 주인은 짜식하며 또 한 번 알밤을 먹이곤 500원짜리 100원짜리 합해서 10,000원을 3번이나 세어보더니 아까운 듯이 내준다. 3번 세고요. 아까운 듯이 준대요. 뭘 아까워? 물건값 주는 건데, 그지? 굉장히 인색이 뭐야? 구두쇠. 돈만 밝히는 사람. 인색한 성격이 말 수 있고, 자식 끈덕치게 꼭 뗀 놈 같다. 됐어.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소리를 하고 찍 웃는다. 수남이는 주인이 3번이나 세워준 돈을 또 2번이나 센다. 자, 굉장히 꼼꼼하지, 그지? 꼼꼼함을 어떻게 해요?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간접 제시해주고 있지. 그러고 나서야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저만큼 자전거를 세워놓은 곳으로 행안히 다름질 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수남과 X상의 주인의 갈등은 외적 갈등이지. 수남이는 돈을 받으려고 하고 XX상의 사람은 주인은 돈을 안 주려고 하지. 수남이 장사꾼다운 면모도 있지, 그지? 물건 대금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 한다, 그지? 그리고 XX상의 주인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 안 나오는 웃음 웃는 것도 수남이의 장사꾼다운 면모야. 자, 그 뒤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